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포츠 리우에 직접 나가 있는 현지의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리우 현지에서 올림픽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요. 드디어 내일 남자 축구가 스타트를 끊는 거죠? 네, 그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에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그 피지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갔는데요. 그 리올림픽 개막이 토요일인데 그 축구가 일정상 하루 먼저 시작해서 대한민국 선수단 중에 가장 먼저 공식 경기를 치르고요. 신태용 감독은 첫 경기를 멋지게 장식해서 올림픽 선수단에 좋은 기를 불어넣겠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런데 피지는 섬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나라더라고요. 어떤 나라입니까? 네, 그 피지는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고요. 면적은 우리나라 크기의 5분의 1 정도고 인구는 9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영국 식민지였던 피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7인제 럭비고요. 축구 월드컵 본선에 나간 적은 없고 세계 랭킹도 18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랭킹이 굉장히 낮은데 어떻게 올림픽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 엄청난 운이 따랐는데요. 그 오세아니아 최강팀 뉴질랜드가 그 오세아니아 올림픽 예선 준결승에서 그 부정 선수를 기용해서 몰수패를 당했고요. 그 피지가 그 대신 올라온 바투아투와의 결승에서 승리해서 그 어부지리로 사상 첫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지 팀의 전력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군요. 네, 그 올림픽 본선 16개국 중에 그 최약체인데요. 그 선수 대부분이 세미프로 형태인 피지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게다가 피지 주전 선수 2명이 소집 기간에 술을 마시다가 퇴출당해서 17명만 그 리우에 왔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런데 요즘에 약체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네. 레스터 시티도 그랬고요. 또 얼마 전 유로 2016에서 아이슬란드도 그랬고 우리도 방심해선 안 되겠죠? 네, 그 피지가 지난해 20세 월드컵에서 온두라스를 3대 0으로 꺾어서 만만하게 볼 수는 없고요. 주장 크리시나는 그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내일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연히 이겨야 하는 팀을 상대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나섭니까? 네, 우리나라는 골드실에 따라서 조 2위까지 주어지는 8강행이 갈릴 수 있어서 최약체 피지전을 큰 점수차로 꺾겠다는 각오고요. 그 소속팀 일정 탓에 뒤늦게 합류한 손흥민 선수까지 그 다득점과 팀 적응을 위해서 그 후반에 교체 투입할 전망입니다. 네, 자, 재밌는 소식인데요. 이번 리우 올림픽에는 역대 최다로 콘돔이 배포된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리우올림픽에 무려 45만 개의 콘돔을 그 무료 배포했는데요. 2012년 런던올림픽 15만 개보다 그 3배 많은 수치고요. 선수 1인당 그 42개씩 돌아갑니다. 그 메인 프랜스 센터 화장실에도 콘돔 자판기가 있는데요. 그 레버를 돌리면 녹색 포장지에 콘돔이 나오고요. 공짜고 1인당 무제한입니다. 콘돔을 왜 이렇게 많이 배포하는 건가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지카 바이러스가 그 성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돼서 브라질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와 그 성병 예방을 위해서 콘돔을 대량으로 준비했고요. 실제로 쓰는 혈기왕성한 선수들도 많고 기념품으로 챙겨가는 선수들도 있어서 그 콘돔이 금방 동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박 기자님도 많이 챙겨 오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 선물로 챙겨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저도 뭐 친구들 나눠주려고 몇 개를 좀 가방에 넣어두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콘돔을 나눠준다. 이건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그 1988년에 그 서울 올림픽 때부터인데요. 당시 8,500개의 콘돔을 배포했고요. 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10배 가까운 9만 개 콘돔을 나눠줬고, 이번에 역대 최다인 45만 개의 콘돔을 두고 각국 선수들이 그 리우에서 콘돔을 구하는 건 정말 쉽다면서 그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군요. 좀 공교롭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죠.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분기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표현을 크게 늘었다고 1223조 7천억. 네. 이게 정말 우리가 1조만 해도 상당한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계부채 규모가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1223조고, 지난해 같은 1분기에 비교했을 때 한 11.4% 정도 늘었다고 보니까, 이 한국은행으로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한국 경제에 있어서 큰 내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를 아마 한국은행은 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이 한 40만 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중도금 대출, 또 지금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40대, 50대들이 많이 회사에서 나오면서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중도담보대출들이 나오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220조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3,70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적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해에는 이 빚내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습니다만, 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들도 좀 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네. 올해는 이제 이 조합대출도 많이 좀 억제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도 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파트 집단대출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은행에서 중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 계획을 할 때 이주비라든지 잔금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 게 분양이 2년 전에, 완공되기 2년 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량들이 밀려서 내려온 것이죠. 네. 그래서 2014년 경우에 아파트 은행에 있던 집단대출 잔액 규모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2조 정도 되었는데, 네. 2015년, 그러니까 작년 6월 말에 한 100조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아하.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량 자체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왜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와 투자 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소비는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투자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투자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있는데,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많은 분양에 분양 공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부분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가 나오다 보니까 2015년에는 주택담보 집단대출이 100조로 줄어들었지만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 110조로 한 3천억 가량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말에. 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100조에서 10조가 늘어난 셈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2017년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난 가을에 제동을 건 것은 그 이후에나 작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 이번 7월 달에는 LTV라든지 그러니까 총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LTV하고 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올 7월 달에 사실은 마감이 돼야 되는데 1년 더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계부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잡자고 생각을 하니 경기 부양, 부동산 경기 부양이 네.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임금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산소득마저 줄어들게 되면 소위 주택 경기에 상당한 버블이 낄 가능성이 크고, 네.
사업자들이 주택 담보로 받은 돈으로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또 부실이 나기 시작하는. 네. 결국 전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우려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말씀은 제가 앞에서 잠깐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계담보대출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4분의 1 수준인데 네. 자영업자마저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치킨집이라든지 네, 또 네. 간단한 뭐 이런 분식집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부분을 상세를 해야 되니까 네.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택의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겠고 네.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담보로 맡았던 전체 집의 가치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새로 분양되는 물건이나 이미 기존대 분양돼 있는 물건 중에 가치가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게 서서히 떨어지면 괜찮지만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버블이 붕괴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식의 자산의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자산 중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는 것은 가계의 어떤 소득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금융계에 또 어떤 큰 부실 가능성을 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간략하게 어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까? 현실적 대응 방안 가장 좋은 게 경기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건데 네.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변동금리 쪽 측면보다는 고정금리로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브렉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네. 결국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네. 이 낮아지는 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역시 또 불확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네. 1%에서 약간 높은 2% 정도의 고정금리를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네.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